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일 수요일 MBC 생활뉴스입니다. 대선 후보들은 어제 열린 마지막 TV토론에서 복지와 교육정책, 국민통합 방안 등 현안을 놓고 격돌했습니다. 보도에 천현우 기자입니다. 토론회는 교육 현안을 둘러싼 후보들의 불꽃 튀는 공방으로 시작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국공립 단설 유치원 신설 억제와 초중고 학제 개편 공약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너무나 부작용이 커서 전문가들은 우리 안 후보님 공약 가운데 최악의 공약 아니냐. 그 안철수 후보님 그 단설 유치원 더 짓지 않겠다. 그 공약은 이제 철회하시죠. 안 후보는 공약 이해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지금 제 정책하고 같습니다. 저는 그런 오해십니다. 저는 유치원을 무상교육하자는 겁니다. 대입 제도에 관한 논쟁이 벌어졌고 입학사정관제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엄서제 같은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아요. 수시제도를 대폭 개선해서 대폭 개선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여기 공약은 대입제도 유지입니다. 과거 정부의 대학 등록금 인상 책임론이 불거졌습니다. DJ 노무현 정권 당시에 대학 등록금이 113%가 올라간 거 아십니까? 다음 정부 운영을 이야기하십시다. 아니, 우리 홍 후보님은 아니. 다음 정부에서 반값 등록금 반대하십니까? 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싼 설전은 대기업 강성 귀족 노조 문제로 번졌습니다. 그게 그렇죠. 강성 기종 노조의 그게 못된 행패죠. 비정규직을 노조에서 제외시킨 거 정말 잘못됐어요. MBC 뉴스 천현우입니다. 복지 정책과 범위를 놓고도 날선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마지막 TV 토론인 만큼 신경전도 날카로웠습니다. 이어서 조영희 기자입니다. 굉장히 강조하시거든요. 서민 정책이 무엇이냐를 놓고 경론이 벌어졌습니다. 뭔가 근본적 부자한테는 돈을 쓰도록 해서 돈을 돌아가게 하고 그렇게 해서 나라 경제를 이끌어가자. 그런 사고방식에 머물러 계시면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는 대통령이 될 수 없을 겁니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전략적인 조합을 통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그런 도움을 복지 수준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다른 유럽에는 1만 불 시대 때 여러 복지제도의 근간을 만들었는데 복지 늘리는 게 급하다고 경제를 줄일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날선 신경전도 벌어졌습니다. 의료원 다 폐쇄하실 거예요? 내가 그러면 강성 기종 노조를 내가 철폐한다고 그랬어. 서울대병원도 서울대병원은 강성 다르죠. 노조인데 그런 식으로 경강부회를 하니까 보수 세력을 괴멸시켜야 한다는 등 문재인 후보 측의 발언 내용도 논란이 됐습니다. 보수 불태우겠다고 했거든요. 그럼 나는 그 화형당하겠네요. 적폐를 만들어 온 국정농단 세력에게 국정을 다시 맡길 수 없다. 그런 표현을 한 거죠. 국민과의 소통 방법도 생각이 달랐습니다.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 분기별 한 번씩 국정 브리핑을 하고 가장 기자회견 많이 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현장에 찾아가겠습니다. 매주 TV로 생중계되는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MBC 뉴스 조영익입니다. 해양수산부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눈치를 보고 세월호 인양을 일부러 지연시켰다는 한 방송의 보도와 관련해 정치권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사실 무근이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류병수 기자입니다. SBS는 어제 저녁 뉴스를 통해 해양수산부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눈치를 보고 세월호 인양을 지연시켰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 해수부 공무원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세월호 인양은 문재인 후보에게 갖다 바치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보도 직후 각 대선 캠프들은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 대변인은 어젯밤 심야 논평을 통해 세월호의 슬픔을 철저하게 선거에 이용하는 문 후보는 일말의 양심이 있으면 지금 당장 사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지원 상임중앙선대위원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너무 더러운 일이라며 검찰의 즉각적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가짜 뉴스에 의한 정치 공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문 후보 측 박광원 공보단장은 논평을 내고 SBS의 무책임한 태도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면서 해수부 일부 공무원의 공작적 선거 개입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문 후보 선대위는 2차관 신설을 약속한 바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문 후보가 조속한 헌채 인양을 촉구해왔다는 것은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이 인정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SBS 측은 해당 기사를 삭제하고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인양을 부처의 이익을 위해 이용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보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수부는 조금 뒤인 10시 브리핑을 열고 세월호 인양은 일부 기술적 문제로 늦춰진 것이라는 해명 입장을 낼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병수입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내일부터 이틀 동안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 실시됩니다. 사전투표는 별도 신고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에서나 할 수 있으며 투표소는 전국 읍면동에 1개씩으로 유권자들이 많이 오가는 서울역과 인천공항 등을 포함해 모두 3,507곳에 설치됩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포털 사이트,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과의 대화 가능성을 시사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동해야 한다면 행동하겠다고 대북 강경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정치권에선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라 더욱 압박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워싱턴 현엄석 특파원입니다. 적절한 상황이라면 북한 김정은과 만날 것이라고 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비슷한 시점의 다른 인터뷰에선 다시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위협에 레드라인을 긋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행동해야 한다면 행동하겠다는 것입니다. I'm not like President Obama where you draw a red line, as he said, a red line in the sand, and then lots of bad things happen and he never goes over the red line. 트럼프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에서 북한이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해결책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김정은과 대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영광스러울 것이라고 했던 발언에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존 맥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은 김정은은 독재자보다 나쁜 폭군이라며 그런 칭찬은 전 세계에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비난했습니다. 오늘 우리 정부로부터 수교 훈장을 받은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라 압박을 더욱 강화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Right now is the time to work with Beijing and the res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order to put pressure on North Korea to stop. 전략적 인내라는 대북 정책을 주도했던 클린턴 전 국무장관 역시 큰 틀의 전략 없이 북한의 독단적이고 즉흥적인 대화 제의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우리 고위 당국자는 북핵에 대한 미국의 기본 자세가 바뀐 것은 없다면서 우리 정부가 중심을 잡고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현원섭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중국은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북미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베이징 김현석 특파원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이 최근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 메시지를 보냈다며 이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정확한 선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북한과 미국이 조속히 정치적 결단을 내려 행동을 취하고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相向而行，尽快找到恢复对话和谈的突破口。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와 글로벌 타임스도 북미 대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두 신문은 일단 한반도 4월 위기설을 넘긴 데 대해 미국과 중국의 협력 덕분이며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최근 일부 유연성 있는 태도를 보이는 데 주목한다면서 평화적 노력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북미 대화의 필요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소식통은 북한은 중국이 제안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의 대화 제안은 한반도 문제에서 앞으로도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전쟁 때 자동 군사 개입 내용이 포함된 북중 상호 원조 조약은 지역 평화 유지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한반도 긴장 유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보유는 중국의 자동 군사 개입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김현석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유엔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비한 추가 대북 제재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 2일 미국과 중국이 제재를 포함해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더 강력한 대북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새 제재에 얼마나 열린 자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9월 발생한 국방부 전산망 해킹은 중국 내 북한 해커 조직의 소행으로 드러났습니다. 군 당국은 관련 책임자 20여 명을 징계할 방침이지만 작전 계획 유출 여부에 대해선 입을 다물었습니다. 윤지윤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국방부의 내부 전산망이 해커 조직에 의해 뚫렸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컴퓨터 등 3,000대가 넘는 군 내부 PC가 악성 코드에 감염돼 유사시 한미 양국군의 최신 대응 방안이 담긴 작전 계획 5015 등 일부 기밀 자료가 유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검찰은 이번 해킹을 북한 해커 조직이 주도했다고 밝혔습니다. 해킹에 사용된 일부 IP가 북한 해커들의 근거지인 중국 선양 IP로 식별됐고 악성 코드도 과거 북한의 사이버 공격 코드와 유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 결과 해커 조직은 먼저 국방부 백신 프로그램 납품업체를 노렸습니다. 업체의 백신 자료를 해킹한 뒤 한 부대의 백신 중계 서버에 침투했고 이 업체가 규정을 어기고 분리된 군 내부망과 외부망을 연결해 작업하는 사이 악성 코드를 심어 군사 자료를 빼갔습니다. 군 검찰은 책임을 물어 국방통합데이터센터장과 국군 사이버사령관 등 26명을 징계 의뢰했습니다. 국방부는 인공지능 백신 체계 도입을 서두르기로 했지만 작전 계획을 포함한 어떤 군사 자료가 유출됐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윤지윤입니다.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넘는 사드 배치 비용을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미국은 공공연하게 재협상을 거론하고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보도에 이상민 기자입니다. 사드는 주한미군이 운영하는 미국의 무기 체계입니다. 주한미군 지휘협정 소파는 한국은 부지를 제공하고 미군 유지 경비는 미국이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체결한 사드 배치 약정도 소파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용을 내려면 사드 약정과 함께 그 근거인 소파까지 바꿔야 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 미국이 항공모함 등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보낼 때마다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소파 개정은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 사드 비용을 충당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9,500억 원 수준인 분담금을 올리면 연간 250억 원으로 추정되는 사드 운영 비용을 조달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협상 내용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전기라든지 시설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또 비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방위비 분담금은 지난 26년간 9배나 오르며 이미 주한미군 전체 비용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정 역시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미국이 과도한 요구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상민입니다.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공판 준비 재판이 열렸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태윤 기자입니다. 정식 재판과 달리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는 준비 재판이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범으로 함께 재판을 받는 최순실 씨와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역시 불참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기록이 12만 쪽이 넘어 현재 복사 중이라며 기록 검토를 마치면 18개 공소 사실에 대한 의견을 나눠서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공소장에 불명확한 점들이 있다며 명확히 밝혀달라는 성명을 요구했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낸 돈은 법인 자금인데 공소장에는 직권남용 강요 피해자로 기업체 대표들을 나열했다며 대표 개인과 법인 중 누가 피해자인지 밝혀줄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최순실 씨 측은 강요죄 피해자인 롯데가 뇌물죄 범죄자로 변했다며 뇌물과 강요 혐의는 동시에 성립할 수 없어 한 가지는 무죄인 만큼 소송 지휘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최 씨 측은 특히 박 전 대통령과 따로 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견을 냈지만 법원은 증인과 내용이 상당수 중복돼 함께 심리할 수밖에 없다며 불허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을 신속히 심리하기 위해 오는 16일 준비 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23일부터 정식 재판을 시작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최순실 사태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서 얼굴을 마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태윤입니다.